핀란드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핀란드에서 대한민국 무기를 200조 상당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수주량이 너무 많아져 방산업체는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유럽 전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대한민국 무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핀란드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국방부 군사분석관 소피아 베르그만입니다. 15년 경력의 무기 전문가이자 국제방산협력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핀란드 국방부가 한국산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유럽산 무기만 다뤄왔고 한국산 무기는 실전용이 아닌 전시용 제품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저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여러 국가의 방산업체와 협력해왔고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국방부 긴급회의에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품질 관리가 유럽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핀란드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제 발언을 귀담아 들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국산 K9 자주포와 포탄의 성능이 입증됐다며 구매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발언이 회의록에 기록되고 국방부 내부에 회람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소피아가 너무 보수적이야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건 위험하다며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기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헬싱키 공대에서 무기공학을 전공하고 15년간 핀란드군의 화력 시스템을 분석하며 쌓아온 경험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정말 좋다면 왜 지금까지 북유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방산 전문가라면 누구나 그렇듯 자국의 방위 산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독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무기 시스템을 선호했고 동양에서 만든 무기는 어딘가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편견은 제가 실제로 접한 경험이 아니라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확신에 차있던 저는 곧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죠. 제 발언 후 2주가 지난 11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유럽 방산 전략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유럽 전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군사기술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죠. 저는 현대 포병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세션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을 때 덴마크 육군 장성 라스 니엘슨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르그만 분석관님, 방금 발표하신 신뢰성 지표에 한국산 K9 자주포 데이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K9은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장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성능이 아닌 10년, 20년 후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하니까요.
그러자 노르웨이 군수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포탄의 품질 검사를 마쳤습니다. 불량률이 0.5% 미만으로 이는 유럽산 포탄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진땀이 났죠. 그래도 전문가로서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단단히 했습니다. 일시적인 데이터로 장기적 신뢰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대부분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라스 니엘슨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르그만님, 우리는 지금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학술적 완벽함보다 실전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1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체면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국가대표들이 모인 저녁 만찬에서 핀란드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소? 국방부에서 당신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고 싶소.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만찬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함에는 이미 공식 지시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2주 후 한국 방문 일정, 방문할 시설 목록, 그리고 임무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연구원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최근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 업체들의 기술력에 놀랐어요. 특히 K9의 포탑 회전 속도와 정확도는 독일산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스톡홀름 포럼은 제게 많은 질문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헬싱키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제 평가가 정말 객관적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된 한국산 무기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군사 분석관으로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격 정확도, 내구성,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모든 지표가 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결과일 뿐이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점점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하자 동료 안나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소피아, 한국 출장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몰랐어. 어제 회의에서 결정됐어. 너가 한국의 방산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평가해오기로 했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죠. 내가 왜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해? 내 평가를 못 믿는다는 거야? 하지만 국방부 차관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우리 부서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진 분석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산 무기를 인정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당신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맡기는 임무입니다. 차관의 말에 제 마음속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그게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한국산 무기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나라.
그리고 최근 방산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자료를 읽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유럽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제 신념을 시험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 예상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무기 시스템을 볼까요? 아니면 제 모든 선입견을 깨는 무언가를 만나게 될까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제 1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는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공항에서 나와 공항 철도를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실내는 핀란드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지만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이 태블릿으로 체크인을 도와주었고 객실 문은 스마트폰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라면 무기 시스템도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으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통역사 김민수 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헬싱키 대학에서 유럽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베르그만님, 내일은 창원 방산단지부터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어디서 발전한 건가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술을 도입한 건가요? 민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은 기술이 순수 국내 개발입니다. 내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모습이 헬싱키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더 활기차고 더 현대적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방문할 곳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40km 이상, 3분 이내의 포진지, 변경 가능, 동시에 여러 발 명중 가능 자료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료와 다를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일정을 검토했습니다. 창원 방산단지 방문, K9 자주포 생산 라인 견학, 그리고 풍산 포탄 생산 시설 방문까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김민수 씨를 만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는 KTX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민수 씨는 한국의 방산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본적인 소총도 자체 생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KTX를 타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는 유럽의 고속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항상 위협 속에 살아왔거든요. 북한과의 휴전 상태,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핀란드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항상 안보 위협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절실함이 어쩌면 우리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KTX의 속도와 안정감에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화방산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첨단 자동화 설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밀하게 움직이며 자주포의 각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품질 검사 시스템은 유럽의 어떤 공장보다 엄격해 보였습니다. 저희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현재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주문이 밀려 있어서요. 공장장 박재현 부장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량품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0.05% 미만입니다. 이는 유럽 방산업체 평균인 0.1%보다 낮은 수치죠. 저는 의심스러워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박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품질 관리 데이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불량률은 정말 0.05% 미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생산부터 조립, 검사까지 전 과정이 추적 가능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최첨단 공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발의 포탄이 한 명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오후에는 포탄 생산 라인과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포탄 생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각 포탄마다 20단계 이상의 품질 검사를 거치고 엑스레이 검사로 내부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죠. 시험장에서 K9 자주포의 실제 발사 시험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술 시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되었지만 모두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베르그만님, 저희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영하 30도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겁니다.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에도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죠. 박 부장의 설명에 저는 점점 더 놀라기만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에서는 K9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가동률, 명중률, 내구성 모두 탁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포병 레이더를 회피하는 발사 후 즉시 이동 능력은 다른 서방 자주포보다 우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날의 마지막 미팅에서 한화방산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K9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도 같은 상황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품질 관리는 유럽 표준을 넘어선다. 이건 실전용 무기다.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불과 하루 만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생산 현장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드는 무기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품질 관리에 엄격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우리 형제자매가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기 생산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철학이 품질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으로 이동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건물과 첨단 연구시설이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미사일, 레이더, 그리고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지원 박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엔지니어로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여성 무기 개발자를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유럽에서도 여전히 방산 분야는 남성 중심이니까요. 베르그만님, 저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K9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유도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전문 지식도 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님, 극한 환경에서 K9의 전자 시스템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북유럽의 추위는 대부분의 장비에 치명적입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군과 공동으로 북극권 테스트를 진행했죠. 연구실을 돌아다니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유럽의 최신 시스템과 맞먹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전투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무기 개발이 일반적인 진로는 아닐 텐데요. 김 박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포병으로 참전하셨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1년 겨울, 그녀의 할아버지는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포병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에서 공급받은 구형 포탄을 사용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불량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공군이 대규모로 공격해왔을 때 할아버지의 부대가 발사한 포탄 중 대부분이 불발탄이었다고 해요. 그 결과로 소대원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신히 살아남으셨지만 오른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다시는 우리 군인들이 무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겠다는 가족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기를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보는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 군인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기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K9의 신경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통받았던 한국의 역사. 그리고 다시는 무기가 없어 당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결의가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 저희에게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가족의 약속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K9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 딸, 부모를 지키는 도구니까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기를 단순히 기술적, 성능적 관점에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무기 개발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 역사적 아픔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김 박사는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날씨, 고도, 온도 등 30개 이상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베르그만님, 미국이나 독일의 시스템보다 2초 빠르게 반응합니다. 전장에서 2초는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죠. 그날 저녁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무기 이상의 것을 보았다. 한 민족의 상처와 약속, 그리고 그것을 기술로 승화시킨 헌신을 보았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한국 무기를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떠나기 전 김 박사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K9 자주포의 미니어처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 연구소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받아주세요. 선물을 받으며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가졌던 편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베르그만님, 의심은 과학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증거를 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인식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창원의 K9 생산라인,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풍산의 포탄 생산 시설까지. 제가 본 모든 것은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헬싱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15년 경력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시설 평가 보고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제 이전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와 풍산 포탄은 품질 관리, 성능, 신뢰성 측면에서 유럽 표준을 초과하며 핀란드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솔직한 보고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헬싱키에 도착한 다음 날,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제가 한국산 무기를 비판했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베르그만님, 한국 방문 결과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이 자리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헌신과 최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유럽 어느 공장보다 엄격했고 성능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났습니다. 저는 상세한 데이터와 사진,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과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핀란드군이 한국산 K9 자주포와 풍산 포탄을 대량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지원 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가 어떻게 오늘날의 첨단 기술로 승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기를 평가하러 갔지만 한 민족의 투지와 헌신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국민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이전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관이 먼저 박수를 쳤고 이내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 동료 안나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베르그만님,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자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보고서는 다음날 국방부 전체에 회람되었고 이내 핀란드 군사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후 며칠 동안 저는 여러 동료들로부터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저의 솔직함과 용기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방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제 보고서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소피야, 정말 확신하나? 한국에서 보여준 건 전시용일 수도 있잖아.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직접 생산 라인을 봤어. 품질 관리 데이터를 확인했고, 실제 발사 테스트도 목격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실제 성능 데이터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일부 동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 보고서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 장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베르그만님, 우리는 당신을 한국과 핀란드 방산 협력 특별 조정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이제는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책의 변화가 아니라 제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입견을 넘어 진실에 기반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제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 달 후 핀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자주포 추가 48대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고 헬싱키 근교에 K9 정비센터 설립도 결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제가 핀란드와 한국 방산 협력의 핵심 조정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이제는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갖추었기에 적임자라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협력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기술적 표준의 차이 등. 하지만 양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핀란드에 방문한 한국 방산 대표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지원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헬싱키 공대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는데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와 방산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왜 방산 협력을 해야 하나요? 김 박사의 대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대입니다. 그 말에 강당 전체가 박수를 쳤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국가들이었습니다.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헬싱키 근교에 한국 방산기업의 정비센터가 설립되었고 1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포탄 공동 생산 프로젝트는 핀란드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핀란드가 지원한 K9 자주포가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면서 저의 평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장관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베르그만님, 당신의 용기 있는 평가가 없었다면 이 모든 협력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와 국가 안보의 미래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우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 핀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핀란드군의 주력 포병 시스템이 되었고 양국의 기술 교류는 방산을 넘어 다른 산업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전문가로서 때로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지원 박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가족의 약속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깊이 이해합니다. 무기 체계 뒤에는 항상 인간의 이야기, 역사의 아픔과 미래를 향한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 평가를 넘어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말이죠. 지난 여름 핀란드 북부 로바니에미에서 한국과 핀란드 방산 협력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었고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한국 방산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르그만님, 당신의 용기 있는 평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한국과 핀란드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총 100대 이상의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국내 생산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핀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 도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영국 장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베르그만 박사님, 당신의 한국 무기 평가가 유럽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의 원산지보다 그 성능과 신뢰성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질렀던 실수, 바로 원산지에 대한 편견이 이제는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식되고 있다는 점이 기뻤습니다. 지금 저는 핀란드 국방대학에서 국제방산 협력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또 하나의 K9 자주포 부대가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지역에 배치됩니다. 그들이 발사하는 모든 포탄, 운용하는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선입견이 아닌 직접 확인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